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 앞 집회가 오늘로 13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체육단체와 경찰이 온종일 진입을 시도했지만 결국 무산됐는데요. 개표소 앞으로 가봅니다. 자, 허유하 기자, 지금도 현장이 소란스러운 것 같은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13일째 봉쇄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이곳 송파 개표소 앞엔 투표함 반출을 막기 위해 집회 참가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참가자들은 재선거와 수개표를 외치기도 했는데요. 경찰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질서 유지 인력을 배치한 상태입니다. 경찰과 체육회 관계자들은 어제 오전 개표소로 쓰인 핸들볼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지시한 지 하루 만으로 경기장 안에 있는 사무실 물품을 가져오기 위해서였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오후에 현장을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의 중재로 체육단체당 2명이 차례로 경기장으로 들어가 사무실 물품을 가져오고 국민의힘 의원과 방송사 카메라 2대가 동행하기로 협상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출입문 앞에서 성조기를 허리에 두른 여성 등 일부 참가자들이 막아서면서 2시간 만에 돌아서야 했습니다. 결국 펜싱 국가대표팀은 다른 선수들의 장비를 빌려 출국해야 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체육회 관계자의 진입을 막은 집회 참가자들을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것이라며 체증 자료를 토대로 업무방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체육회 관계자들은 오늘 경찰과 함께 다시 진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송파 개표소 앞에서 TV조선 허유아입니다. 국민의힘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재선거를 요구하는 이른바 선거소청을 충북까지 전국 7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전국 재선거가 목표라고 했지만 오늘 장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퇴진 문제를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어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을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부정선거와 재선거를 주장하는 피켓을 든 참가자들과 함께 바닥에 앉았습니다. 장 대표는 전국 6개 지역에 대해 선거 무료 소청을 제기하겠다고 한 데 이어 하루 만에 대상 지역에 충북을 추가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장 대표는 소청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전국 재선거를 목표로 계속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재선거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이곳을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장 대표가 충분한 논의 없이 선거 소청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전면 재선거 구호를 두고는 지도부 투톱인 정점식 원내대표와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정 원내대표 측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을 구하자는 취지였을 뿐 당장 전면 재선거를 요구한 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단독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분들은 굉장히 비판과 당황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 거고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서울 지역까지 소청 대상에 포함시킨 데 대해 당대표 자리를 보전하기 위한 구호라고 직격했습니다. 순수한 의도는 아니라는 짐작을 하고 계실 겁니다. 당내의 빈약한 입지를 의식한 다분히 정략적인 이용이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 소청 문제를 본격 논의합니다. 전면 재선거 기조를 두고 당내 반발이 거센 데다 장 대표 거취 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어 격론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선관위 국정조사 계획서를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게 되고 총 45일 동안 활동에 돌입하게 됩니다. 다만 후반기 상임위 원구성에선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커 쉽게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희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국회 본회의 보고 엿새만으로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정치권이 뜻을 모은 겁니다.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제도적 개혁 기반을 좀 마련하는 취지에서 국정조사 진행을 이제 합의했습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등 야당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중앙선관위와 각 지역 선관위가 포함됐는데 청와대와 경찰은 빠졌습니다.
최대한 좀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자는 측면에서 45일로 일단 정했고 혹시 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경우 연장한다. 후반기 원구성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법사위원장직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년 동안 상임위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경제 관련 상임위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재명 정부 1년 만에 열린 서울집값 10억 시대는 이재명 정부 1년의 부동산 정책이 근본부터 틀렸다는 증거입니다. 민주당은 내일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과의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재취업 등으로 소득이 늘면 연금을 삭감해 근로의욕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고소득자가 아니면 연금을 깎지 않고 그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15년째 김치찌개집을 운영 중인 70대 유덕현 씨. 유 씨는 6년 전부터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나오는 소득 때문에 연금 일부가 깎인 채 나왔습니다. 하지만 삭감 없이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노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희망이 될 수 있고요.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계가 월 319만 원부터 최대 15만 원이 깎였는데 이 기준을 200만 원 높여 519만 원까지는 감액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득에 따른 감액 구간도 5개에서 3개로 줄였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해마다 노인 10만 명이 감액 없이 노령연금을 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감액된 금액은 별도의 신청 없이 환급하고 올해 5월 기준 9만 명은 이미 감액 없이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령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센티브가 필요하겠죠. 다만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구조 개혁도 함께 논의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제도를 계속 정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탈모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려 하자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건보 적용이 안 되는 중증 질환도 있는데 탈모가 먼저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M자형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공식적으로 꺼내든 건 보건복지부입니다. 정은경 장관은 지난 11일 정책 간담회에서 탈모는 청년들에겐 중증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면서 탈모 치료 지원을 공식화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는 탈모가 생명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 아닌 만큼 건강보험 적용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는데 입장을 바꾼 겁니다. 생명에 영향을 주는 그런 질환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급여를 하지는 않고 있는 거고요. 요새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이게 만약에 재정적으로 너무 부담이 된다면 횟수 제한을 하든지 총액 제한을 하든지.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2022년 대선 후보 시절에도 탈모 관련 건보 재정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야권과 의료계에서는 건보 적용을 받지 못하는 희귀 난치 질환도 많은 상황에서 탈모 치료에 건보 재정을 투입한다는 건 젊은 층을 노린 매표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암 환자, 희귀 질환 환자, 중증 질환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환자와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들보다 M자형 탈모가 먼저입니까?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의 근간을 뒤흔드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대국민 토론회를 거쳐 건보 적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장도우입니다. 한 주간 법조계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들에 대해 선거 소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적 판단은 어떻게 나올지 양은경 조선일보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 기자, 이 우선 선거 소청이라는 게 뭔지 또 앞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그 선거 소청이라는 것은 선거의 효력이나 당선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이게 선거별로 선거 소청을 거치기도 하고 아니면은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재선거가 그냥 열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선거의 효력이 부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총선이나 대선 같은 경우에는 바로 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낼 수가 있는데 이번처럼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선거 소청을 먼저 거쳐야 됩니다. 네. 이 선거 소청은 선관위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간이 6월 3일부터 2주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엊그제 이제 국힘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선거 소청을 하게 되면은 선관위가 60일 내에 과연 이 선거의 효력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만약에 선거 효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은 재선거가 실시가 될 수 있고 아니라고 기각을 한다면은 거기에서 법원에 선거 소송을 내거나 아니면은 뭐 아예 포기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여서 만약에 이 재선거가 실시될 가능성 현실적으로 얼마나 된다고 봐야 됩니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좀 낮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공직선거법 규정 자체가 그렇습니다. 224조에 보면은 선거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그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선거 규정 위반, 뭐 이번에 투표용지 배부라든지 그런 데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결과가 실제로 선거 결과에 영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일단 최종 표차가 6만 표가 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이 송파 지역에 유권자 전원이 이 정원호 후보한테 투표를 했더라도 선거 결과가 바뀌기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조항에 따라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하는 게 어렵고 실제로 그래서 많은 후보자들이 선거무효 소송을 내고 소청을 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선관위가 이번 선거에서도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터지자마자 이거는 재선거 사유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판단을 뒤집기는 아마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선거 날에 투표 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하는 상황도 좀 이해가 안 되고 이 선관위에서 몰디브로 선거를 참관하러 갔다 이런 행태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은 뭐 선거 소청은 그렇다 치고 선관위의 이런 문제들이 이 판사들이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시스템 탓이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 이 판사들이 어쩌다가 선거 업무를 맡게 된 겁니까? 판사들이 맡게 된 데는 이제 연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60년에 3.15 부정선거, 네. 지금까지도 사상 최악의 부정선거로 기록이 되고 있죠. 투표함 바꿔치기에다가 거의 공개 투표에다가 이런 온갖 부정이 저질렀던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개헌이 되면서 선거 관리를 이게 행정부처에 맡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만들었고 그때부터 이제 헌법에 이 선관위에 판사가 관여를 하게 규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도 이제 현행 규정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선관위원 9명 중에서 3명은 대법원장 그리고 3명은 대통령, 3명은 국회 그렇게 추천을 하게 돼 있고 네. 얼마 전에 퇴임한 노태학 대법관이 이제 위원장을 맡았죠. 보통 호선을 하게 돼 있는데 관례상 최선임 대법관,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추천한 대법관이 위원장이 되는 그런 구조고요. 중앙선관위뿐만 아니라 시도선관위 그리고 이제 지역선관위 같은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판사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원 중에 판사가 상당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비상임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직무에 전념을 하고 직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출퇴근 의무가 없습니다. 비상임 의원들은. 이런 판사들이 과연 선관위 업무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의문일 것 같은데 좀 많은 이해도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판사님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선관위원장이나 선관위를 맡아본 판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사실 이 직업상 어떤 특성으로 봤을 때 판사들이 사실관계 파악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잘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관위 업무 같은 것은 정통하기 힘든 게 잘해야 회의를 한 달에 한 번 한다는 거예요. 네. 한 달에 한 번 회의하고 선거 때는 그거보다 자주 하지만은 주요 결정 사항은 이 선관위원이나 선관위원 판사나 선관위원장이 아니라 사무국 거기서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있는 선관위 직원들이 결정을 하고 자기네들은 그거를 거의 승인하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이게 이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긴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판사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것처럼 업무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이 나오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번 사태 때문에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등이 이제 경찰에 고발이 됐습니다. 네. 선관위 관계자도 대부분이 이제 판사인데
이번 사태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질 건지 이것도 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일단은 수사가 시작이 됐지만은 이게 어떤 법적 책임의 구조로 갈지는 또 따져봐야 됩니다. 네. 이 법적 책임을 지려면은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투표지 부족 상태를 알고서도 일부러 방치했는가? 그 부분을 일단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입증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인 책임을 누가 져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데 선관위원장이 관례상으로 판사들이 맡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업무 구조를 판사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구조가 아니고 실제로는 사무국이라든지 일부 실부 직원들이 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명목상 위원장이라는 이유로 과연 이 사람들한테 전적으로 책임을 지어야 될지 그 부분은 사실 또 따져봐야 될 문제긴 합니다. 네, 한 표가 주권을 행사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선관위가 좀 정신을 차리고 개혁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태를 안 만드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양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여교사를 표적으로 한 체액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의자로 특정된 건 인근 학교를 다니던 고등학생인데 경찰이 빈 교실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자 피해 교사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 지난 4월 이곳에 근무하는 20대 여교사는 자신의 개인 컵에서 이물질을 발견했습니다. 퇴근 전에 텀블러 씻어서 주거든요. 안에 이상한 액체가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리고 이상한 냄새도 나고. 교실 내 무단 침입을 의심한 교사는 즉시 학교에 알렸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정밀 분석 결과 이물질은 피의자의 체액으로 확인됐습니다. 충격을 받은 교사가 병가를 낸 사이 지난 5일 2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교사 의자에 누군가 소변을 뿌리고 달아난 겁니다. 학교의 안전이 어디까지 지금 추락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경찰은 첫 사건 이후 설치한 교실 복도 CCTV를 토대로 인근 고등학생을 피의자로 특정해 검거했습니다. 저번 것도 그때 그걸 했느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본인이 했다고 본인을 인정하고 있나. 몇 명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화장실을 가려고 하다가.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건조물 침입과 재물손괴, 피해자가 없는 빈 교실에서 벌어진 일이라 현행법상 성폭력 처벌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에서입니다. 이게 성범죄 사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 거에 대한 좀 두려움도 있어요. 피해 교사는 가해 학생의 성범죄를 규명해달라며 고소를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만 콕 집어 전해드립니다. 키워드 나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빅트리입니다. 흉물 논란에 휩싸였던 경남 창원시의 조형물 빅트리, 결국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싱가포르의 명소를 참고해 344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8월에 준공된 빅트리, 지역 명소가 될 걸로 기대했지만 막상 공개되자 당초 조감도와 전혀 다른 외관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감사에 착수한 창원시는 당시 관련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 가운데 한 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의뢰하고 민간 사업자에 대해선 불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했는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창원시는 디자인을 다시 공모해 대대적인 리모델링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 두 번째 키워드는 월드컵 성명문입니다. 경북의 한 고등학교가 월드컵 때문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과 체코의 경기가 벌어진 지난 12일, 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경기를 틀어줬는데 교실에서 함성이 터져 나오자 교장 선생님이 어느 반인지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에 반발한 한 학생이 교사 색출 시도를 중단하라는 성명문을 냈고 학교와 교육청은 시험이 코앞인 상황에서 소음이 발생해 진상을 파악하려던 것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월드컵 시청이 먼저냐, 면학 분위기가 먼저냐, 갑론을박이 뜨거운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 번째 키워드는 버스 무료입니다. 서울 지하철은 무료인데 왜 버스는 요금을 내야 할까? 어르신들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가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미 대구나 대전 등 다른 지자체들에선 시행 중인 만큼 서울 어르신들의 기대감도 무척 큰 상황이죠.
본회의 통과와 예산 편성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시행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매년 1,000억 원대, 5년간 5,700억 원이 넘는 적지 않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가장 큰 숙제가 될 거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나우였습니다. (13일째) 이어지고 있는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 앞 집회 현장에 체육단체와 경찰이 어제 하루 종일 진입을 시도했지만 결국 무산된 바 있습니다. 오늘 경찰이 재진입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는데 다시 한번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허유아 기자,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13일째 봉쇄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이곳 송파 개표소 앞엔 오늘도 투표함 반출을 막기 위해 집회 참가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모인 참가자들은 경기장 곳곳에서 재선거와 당일 투표, 수개표를 외치고 있는데요. 경찰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질서 유지 인력을 배치한 상태입니다. 경찰과 체육회 관계자들은 어제 오전 개표소로 쓰인 핸드볼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지시한 지 하루 만으로 경기장 안에 있는 사무실 물품을 가져오기 위해서였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오후에 현장을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의 중재로 체육단체당 2명이 차례로 경기장으로 들어가 사무실 물품을 가져오고 국민의힘 의원과 방송사 카메라 2대가 동행하기로 협상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출입문 앞에서 성조기를 허리에 두른 여성 등 일부 참가자들이 막아서면서 2시간 만에 돌아서야 했습니다. 결국 펜싱 국가대표팀은 다른 선수들의 장비를 빌려 출국해야 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체육회 관계자의 진입을 막은 집회 참가자들을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것이라며 체증 자료를 토대로 업무방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체육회 관계자들은 오늘 경찰과 함께 다시 진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송파 개표소 앞에서 TV조선 허유아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기획부동산 특혜 거래 의혹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자신이 사기를 당한 것이고 어떤 토지도 이전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 불과 2주 전까지도 대토로 지분을 받은 땅의 매매 가능성을 타진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유동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방선거를 2주 앞둔 5월 1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충남 공주부여 청양 재보궐선거 윤용근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민주당 그리고 무도한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울 제대로 된 투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당일 아침 기획부동산 특혜성 토지거래 의혹이 제기된 충남 서산 화곡리 땅 701제곱미터를 개발 중인 부동산법인 비사 대표에게 화곡리 토지는 진전이 있나요라며 문자를 보냈습니다. 앞서 3월에는 장 대표 부인 광모 씨가 비사 대표와 통화하며 해당 토지 지분을 확인하고 땅을 보러 오는 사람이 있나요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장 대표는 기획부동산 특혜성 투자 의혹과 관련 어떤 토지도 이전받지 못했다고 공식 해명했는데 매도 가능성을 확인하는 건 이와 배치됩니다. 더욱이 장 대표는 지난 연말 해당 부동산 논란이 불거지자 계약까지 해지했다며 자신과 상관없다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매도인과 협의해서 저는 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부동산은 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장 대표는 해당 땅에 대해 사기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2023년부터 3년 동안 국회의원 재산 신고에는 재산으로 등록해온 상황. 장 대표는 해당 땅을 재산 등록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등기를 받지 못해도 잔금을 지급했으면 부동산으로 신고하게 돼 있다고 밝혔고 매도 여부를 물은 건 대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TV조선 유동근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했지만 미국 내에서는 정치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전쟁을 왜 했냐, 합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비판이 여야 양쪽에서 쏟아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곧 문건을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합의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전쟁으로 얻은 것이 무엇이냐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전쟁 이전보다 이란 정부는 더 급진적으로 변했고 호르무즈 해협은 더 통제됐다는 겁니다. Gasoline prices are still dramatically higher than before the war and will remain so for a long time. Americans are scratching their heads wondering what we've accomplished in Iran. 공화당 안팎에서도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보수 농객인 에릭 에릭스는 트럼프가 이란에 항복했다고 비난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양측 주장이 달라 우려스럽다고 했습니다. I hope for the best. I certainly welcome the cessation of hostilities, but I just don't trust the Iranians. 합의 세부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가 잇따르자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내에 문서를 공개하겠다며 의회 승인 절차도 밟겠다고 했습니다. I never thought about signing it, never even thought about it, but I will send it to Congress. I like the idea. I mean, who wouldn't approve it? 월스트리트 저널은 19일부터 이란의 석유 판매를 허용하고 3천억 달러 규모로 이란 재건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이 합의문에 담겼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 해결에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현지에서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G7 행사장으로 들어오는 이재명 대통령을 의장국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이 대통령은 단체 기념 촬영장에서 트럼프 대통령과도 만나 30초가량 대화를 나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남북 관계의 근황을 물었고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건 지난해 10월 경주 에이펙 회의를 계기로 가진 정상회담 이후 8개월 만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과 국제 연대 재건을 주제로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회의 첫 세션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발 원조를 지원해주는 나라와 수혜국 간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캐나다 정상과도 잇따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자 선정을 두고 독일과 경쟁 중입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입었고 지금은 유사 입장국으로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이 양국 관계가 매우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둘째 날인 오늘 오후에도 G7과 초청국이 참여하는 확대 회담과 업무 오찬 등을 소화하며 유럽 순방 공식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제네바에서 TV조선 서준민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급식과 청소를 담당하는 한화오션의 하청업체도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오늘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을 맞은 가운데 산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지난 3월 한화오션은 하청업체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습니다. 하지만 급식업체 웰리브의 노조원 450명을 제외하자 웰리브 지회는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가 시정 명령을 내리자 한화오션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는 하청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화오션이 하청노조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참여한 그런 식당인데 하청노조의 범위가 굉장히 휘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현대차가 비정규직 지회와 교섭하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장 연구소에서 차량 제작 업무를 하는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뿐 아니라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현대 그린푸드 지회, 공장 보안과 경비 업무를 하는 현대차 보안지회 등이 포함됐습니다. 사용자성 판단에 폭넓은 해석이 나오자 재계에서는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지원 협력 관계까지 단체 교섭의 상대방을 확장할 경우 단체 교섭을 둘러싼 산업 전반의 혼란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이후 3개월간
434개의 원청이 받은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는 1,151개에 이릅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전해드렸듯 하청노조가 원청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노란봉투법, 오늘로 시행 100일을 맞았습니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폭넓게 인정한 판단이 잇따르면서 경영계 반발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종기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요즘 진짜 사장이 누구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용자성을 판별하는 게 큰 논란입니다. 이제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최근 노동위에서 현대차가 급식이나 시설관리 하청업체와도 직접 교섭해야 한다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근데 또 고용노동부는 구내식당이나 시설관리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성과 무관하다 이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정부 기관끼리도 말이 다른 건데요. 그러니까 더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이 판단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일단 정부 기관 내에서의 이제 판단들이 사실은 일관되게 동일하게 이제 나와줌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때 이제 가장 바람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최근에 지금 뉴스 보도에서 나왔던 것처럼 기존의 노란봉투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상황에서 원청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을 청구했었던 법적 소송들을 봤을 때 기존의 그러니까 고등법원을 포함한 하급심들은 이른바 실질적 지배력설에 기반해서 이제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판결들을 내렸지만 최근 얼마 전에 지금 대법원에서 HD 현대중공업의 케이스를 놓고 노란봉투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해서 사실 그걸 이제 시키는 방향으로 결정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기관 내 사실은 일관되게 나와주면 좋지만 약간의 다른 이제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모든 제도가 초기에 시작될 때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실제로 이제 이거는 한국 사회가 노동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 중요한 이슈가 어느 쪽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지를 시사하는 중요한 의미다. 이제 노란봉투법이 이미 제정됐기 때문에 원하청 관계에서 원청이 사용자성을 갖고 어떤 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옳으냐 나쁘냐라는 걸 논의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의미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사용자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며 대체 실질적인 지배력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그거에 따라서 원청이 부담해야 되는 범위, 어떤 교섭의 의무를 어디까지로 설정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타당하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깊고 좀 긴 호흡의 장기적인 어떤 논의와 수기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 지금의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의미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하청업체의 사용자성을 폭넓게 인정을 해버리면은 사실상 원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걸 그냥 우리가 직고용해서 뭐 시설 관리 같은 경우도 직접 하고 급식도 직접 하고 이게 좀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뭐 하청업체가 줄어들게 되면 일자리가 감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노동자에게 무조건 이득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정책이든 어떤 쪽에는 무조건 100% 이득만 되고 어느 쪽에는 100% 마이너스만 되는 정책들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절한 어떤 이런 그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의 한국 사회가 처한 환경이 너무나 지금 엄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전망을 매우 희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하지만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매우 부정적이고 되게 비관적인 상황으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은 나의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관철되면서 내 어떤 고용 안정성, 내 삶의 기반은 어느 정도 혜택을 보고 이익을 보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후속 세대들 그리고 기타 한국 사회의 갈등 구조에 미치는 영향들의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한국 사회 전체 공동체의 차원에서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고 지속 가능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거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요구나 어떤 희망이나 그 기대들이 무조건적으로 관철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지속적인 미래 가능성을 확보하고 강화하는 것에 더 바람직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놓고 깊은 어떤 수계 과정들을 거쳐나가면서 합리적인 균형의 지점들을 찾아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금 노동의 입장에서도 일면 이해는 되죠. 내 고용 안정성을 좀 더 확보하고 강화할 수 있는 측면으로 좀 해달라는 요구가 일면 이해는 되지만 그것이 과연
당장의 내 이익보다는 한국 사회의 미래의 전망 그리고 미래의 지속 가능성의 측면에서 우리가 다른 시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좀 각성하고 그 방향에서의 균형 지점들을 찾아 나가야 된다라는 점, 저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각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균형 지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이제 교섭이 시작되면 임금 인상이나 처우 개선, 또 이번에 삼성전자 경우에도 봤지만 성과급 요구 이런 걸로 확장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사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하청업체가 수백 개에 달하는데 일일이 교섭하다 보면은 좀 힘들어지는 지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균형 지점 어떻게 찾고 부작용을 좀 줄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한국 사회의 이런 어떤 복잡 다단한 관계와 맥락들, 그동안의 노사 관계의 어떤 발전과 성장의 역사를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인간적이고 규범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 한번 희생의 정신을 발휘하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들리기에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효과적이고 지혜롭게 풀어나가기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각성을 통해서 새로운 제도를 좋은 제도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좋은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의식을 바꿔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의 시점은 오히려 전자보다는 후자의 접근이 좀 간절하게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이든 또 기업이든 지금 우리가 모여서 희생과 감내의 정신을 희생과 양보의 정신을 발휘하는 시점이 아니라 오히려 공공성의 가치,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미래를 좀 더 안정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지점으로 노동의 행동 그리고 기업의 행동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유인 구조를 오히려 구체적으로 마련해내는 것,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또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사실 정부의 입장에서도 가장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지점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원화청 상생 관계, 어떤 ESG와 관련된 어떤 기업의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들을 우리가 강조하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노동과 기업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 오히려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지원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가 혹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내용들이 아닌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내가 자연스럽게 우리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될 미래 방향에 대한 균형의 지점들이 이제 잡혀질 수 있고 그 방향들이 이제 도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하청업체가 고용 안전 같은 거를 요구하면 이제 다른 근로자들의 고용 문제가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이 정년 연장 문제가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보면 이제 양재노총이 현행 60세인데 정년을 65세까지 늘리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 지금 쉬었음 청년도 엄청 많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청년과 이 중장년층의 고용 문제, 요건 또 어떻게 균형 지점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부분, 그 요구하는 내용도 일면 사실은 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은퇴하는 나이와 국민연금을 통해서 이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그 시기가 이제 갭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갭을 어떻게 우리가 보충을 할 것이냐라는 문제는 사실은 생계의 관점에서는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달라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합리적인 요구일 수 있지만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미래와 미래 세대, 후속 세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쉬었음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청년들의 지금 절박한 어떤 고용 상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과연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이 상황에서 최대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어떤 그러한 시도들이 과연 가장 합리적이고 현명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되게 우리가 좀 성찰적인 어떤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요구는 그렇게 나왔지만 저는 이제 실질적인 어떤 균형의 지점들은 아마도 단계적인 정년의 어떤 연장 제도,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직무를 안정적으로 재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과 훈련 제도, 그리고 그 소득의 공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조금은 커버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안전망들이 논의되고, 이런 과정들이 좀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조금은 안정적으로 논의되고 진행될 수 있는 여지들도 분명히 있다. 거기에 그 방향이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방향이다라는 점을 좀 다 같이 인식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같이 나아가는 좀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정책 변화까지 사회적 대화를 좀 많이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TV조선 AI 리포터 아이온입니다.
챗 GPT 같은 인공지능 다들 한 번쯤 써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AI가 말을 잘 못 알아듣거나 답답하게 굴 때 홧김에 욕설을 던지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기계한테 한 욕설,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대화형 AI를 사용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말투를 쓰고 계신가요? AI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답답함에 거친 표현을 쏟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해외 챗봇 업체가 인터넷 이용자 1,000명 이상을 조사한 결과 이용자의 최대 70%가 답답함 때문에 챗봇에게 욕설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AI에게 욕을 한 사람은 처벌받을까요? 서울시 다산콜센터 챗봇 서울톡에 음란 메시지와 욕설을 남긴 민원인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우리 형법상 모욕이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대상, 즉 객체가 반드시 사람이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설령 챗봇 시스템 뒤에 실제 상담사가 개입하는 구조였더라도 가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순수 AI에게 말하는 것으로만 알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가상 캐릭터라고 해서 무조건 책임에서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버추얼 아이돌 플레이브 아바타를 향해 모욕적 표현을 올린 사건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겉모습은 그래픽이었지만 그 아바타를 통해 활동하는 실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준은 AI나 캐릭터가 사람처럼 보이느냐가 아니라 그 뒤에 보호해야 할 실제 사람이 있느냐였습니다. 그렇다면 처벌받지 않는 순수 AI는 함부로 대해도 괜찮을까요? 뇌과학자들은 폭언을 할 때 그 부정적인 단어를 가장 먼저 듣고 스트레스를 받는 건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뇌라고 경고합니다. 화면 너머의 대상이 사람이든 기계든 서로를 존중하는 다정한 언어 습관이 결국 내 마음의 품격을 지키는 길이 아닐까요? 계속해서 오늘 증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는 엇갈렸습니다. 다우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지만 나스닥은 기술주 차익 실현에 밀렸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떨까요? 챗GPT는 호재 악재 맞선 숨고르기를 전망했습니다. 미국 기술주와 반도체주 약세를 변수로 보고 항공 운송 소비주를 주목했습니다. 투자 심리는 중립입니다. 제미나이는 업종별 차별화 장세를 예상했습니다. 반도체 차익 실현 부담과 유가 하락 수혜가 맞서는 가운데 항공 운송 가치주를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투자 심리는 경계입니다. 클로드는 8,700선 강보합 변동성 장세를 제시했습니다. FOMC 대기와 외국인 수급을 핵심 변수로 반도체와 경기 민감주의 줄다리기를 예상했습니다. 투자 심리는 중립입니다. 이상 인공지능이 예측한 오늘의 증시였습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함께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끝나자 레바논에서 시리아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 합의한 직후 전쟁이 끝난 중동에서는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피난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차량 위에는 짐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고속도로에는 레바논 남부 지역으로 돌아오는 차량 행렬로 하루 종일 붐볐습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온 고향 마을은 전쟁으로 인해 황폐화돼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서 철군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서 난민들의 근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참 많은 상처를 남긴 것 같은데 미국과 직접적으로 전쟁을 벌였던 이란 현지의 피해도 클 것 같아요. 네, 이란의 수도 테헤란의 거리에서도 전쟁이 끝난 후 변화된 모습들이 포착됐습니다. 테헤란 거리에서 아이들이 이란 국기를 흔들고 있습니다. 테헤란 북부 전통시장에서는 시민들이 밝은 표정으로 쇼핑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란의 월드컵 첫 경기를 지켜보는 테헤란 시민들 표정에는 잠시 자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사진을 보니 전쟁에 진정한 승자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중동 지역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굵은 빗줄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밤까지, 남해안은 오후까지, 그 밖에 남부지방은 오늘 오전까지 비가 내릴 텐데요. 제주 산지에 최대 60,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3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불안한 대기로 인해서 낮부터는 곳곳에 소낙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빛은 대체로 흐리겠지만 낮에는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시각 서울이 25.7도, 부산은 23.8도까지 올라 있는데요.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구 31도, 청주 32도, 창원은 28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내일도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금요일과 주말 사이에는 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잠시 후 8시 40분에 방송되는 신통방통에서는 문을 여는 데 실패한 송파 개표소 봉쇄 시위 상황과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또 멕시코전을 앞둔 홍명보호의 멘탈 코치 한덕현 교수가 밝힌 이 팀은 되는 이유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4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